11월의 차가운 바람이 강남역 주변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오후 4시 퇴근 시간을 앞두고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죠. 명품 쇼핑백을 든 사람들, 최신형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직장인들, 화려한 간판들 사이로 한 노인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 차림의 노인은 허리를 구부린 채 캔과 페트병을 주워 담았어요. 손은 때로 까맣게 물들어 있었고 등에 맨 커다란 마대자루는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 같았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못 본 척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검은색 벤틀리 한 대가 노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값만 5억이 넘는 최고급 세단이었죠. 뒷좌석 문이 열리고 양복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맞춤 정장에 반짝이는 명품 구두, 손목에는 5천만 원짜리 시계가 채워져 있었어요. 남자는 노인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노인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듣지 못한 것처럼 계속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죠. 남자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태준이에요. 그제야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움푹 꺼진 눈.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노인은 남자를 잠시 바라보더니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는데요. 저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 농담하시는 거죠? 저 태준이잖아요. 5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하지만 노인은 무거운 마대자루를 메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걸이였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버지, 아버지. 남자가 노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노인은 뿌리쳤습니다. 놓으시오. 당신 누군지 모르겠다니까요. 그리고 저한테 아들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벤틀리를 탄 양복 남자와 쓰레기를 줍는 노인. 이상한 조합이었죠. 비서실장이 차에서 내려 남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사람들이 다 봅니다. 일단 차로. 하지만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멀어져 가는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죠. 노인의 등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낡은 시계였어요. 가죽끈은 다 헤어져 있었지만 아직도 차고 있었죠.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게 정말 우리 아버지란 말입니까? 비서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강태준, 태성그룹의 회장이자 국내 10대 재벌 중 한 명. 자수성가 신화의 주인공으로 불리는 이 남자가 길거리에서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아들은 재벌 회장이 되었는데 아버지는 왜 쓰레기를 줍고 있을까요? 5년 동안 어디 계셨던 걸까요? 그리고 왜 친아들을 모른다고 하는 걸까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어질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어느 가족의 이야기로 1995년 겨울 서울 구로구의 낡은 연립주택. 강인철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작은 부엌에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2개를 끓여 하나는 자신이, 하나는 아들 태준이가 먹을 거였죠. 그게 부자의 아침 식사였어요. 태준아, 일어나라. 학교 가야지. 방문을 열자 고등학교 3학년인 태준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떨고 있었습니다. 방에 난방이 제대로 안 됐거든요. 인철은 자신의 잠바를 벗어 아들에게 덮어줬어요. 아빠, 추워요. 학교 안 가면 안 돼요? 그럼 안 되지. 너는 꼭 대학 가야 해.
아빠처럼 살면 안 돼. 인철은 영세한 철공소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쇳가루를 마시며 용접을 했어요. 손은 화상 자국 투성이었고 허리는 항상 아팠죠. 하지만 아들 대학 보내겠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태준의 어머니 김순자는 5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준이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어머니는 남편과 아들을 위해 평생 새벽 청소 일을 했죠. 과로로 쓰러졌고 병원비가 없어 제때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는지 아니? 태준이 대학만 보내달라고 했어. 그게 엄마 유언이야. 인철은 아들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혼자 술을 마시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내에게 미안해서, 아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해서. 태주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고 밤에는 새벽 2시까지 책을 봤어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게 해주고 싶었죠. 아빠, 저 서울대 꼭 갈 거예요. 그래서 아빠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래, 우리 아들이 최고지. 1996년 2월 태주는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온 동네가 축하해줬어요. 인철은 평생 처음으로 소주 대신 양주를 샀습니다. 비싼 거였지만 아들 합격 축하였으니까요. 태준아, 이거. 인철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시계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아빠가 너 태어났을 때 산 거야. 그때는 돈이 좀 있어서 백화점에서 샀지. 비싼 건 아니지만 아빠 마음이 담겨 있어. 시계는 정말 낡았습니다. 가죽끈은 군데군데 헤어져 있었고 유리에는 작은 흠집도 있었죠. 하지만 태주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평생 간직할게요. 이걸 차고 있으면 아빠가 항상 너랑 함께 있는 거야. 힘들 때마다 이거 보고 힘내. 대학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다 부잣집 아이들이었어요. 명품 옷을 입고 외제차를 몰고 다녔죠. 태주는 낡은 옷에 도시락을 싸다니며 공부했습니다. 인철은 아들 학비를 대느라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명절도 없이 일만 했어요. 다른 집은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이지만 강씨 부자는 둘이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아빠, 제가 휴학하고 돈 벌까요? 아빠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무슨 소리야? 너는 공부만 해. 아빠는 괜찮아. 하지만 인철의 허리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래도 아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죠. 2000년 태주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성적 우수로 장학금도 받았어요. 대기업 여러 곳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지만 태주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아빠, 저 창업할래요. 창업?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 크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빠 편하게 모시고. 인철은 걱정이 됐지만 아들을 믿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3천만 원을 모두 아들에게 줬어요. 이거라도 보탰어라.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지 집으로 와. 태주는 아버지가 준 돈으로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IT 벤처 기업이었어요. 처음엔 직원이 자신 포함 3명밖에 없었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거래처를 찾아다니고 투자자를 만났어요. 실패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준 시계를 볼 때마다 힘을 냈습니다. 아빠, 곧 성공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 아빠는 믿는다. 2005년 회사가 드디어 궤도에 올랐습니다. 대기업과 계약을 따냈고 매출이 급증했어요. 태주는 아버지를 위해 새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아빠, 이제 좋은 데서 사세요. 제가 모실게요. 인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커서 효도를 하다니. 하지만 이게 행복의 정점이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비극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2010년 태성그룹은 이제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직원 500명, 연매출 3천억 원. 태주는 업계에서 차세대 경영인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성공과 함께 뭔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강남에 고급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던 아파트를 벗어난 거였죠. 아빠, 제가 회사 근처에 집을 하나 얻었어요. 출퇴근이 너무 멀어서요. 그래. 그럼 아빠는 여기서. 네, 아빠는 거기 계세요. 제가 생활비 드릴게요. 인철은 섭섭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바쁜 걸 이해했어요. 하지만 점점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2012년 태주는 재벌 집안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윤지혜, 대형 건설사 회장의 외동딸이었어요. 정략 결혼이었죠. 사업 확장을 위해 필요한 결혼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태준아, 아빠가 입을 옷이 없구나. 양복 한 벌 사야 하는데. 인철은 낡은 양복을 꺼내봤지만 20년 된 거였습니다. 군데군데 헤어져 있었어요. 아빠, 제가 양복 사드릴게요. 태주는 백화점에서 양복을 샀습니다. 하지만 가장 저렴한 걸로 골랐어요. 결혼 준비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까웠거든요. 결혼식 당일 예비 장모가 인철을 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저분이 사돈 어른이세요? 네, 제 아버지십니다. 좀 투박하시네요. 우리 쪽 하객들이 많은데 괜찮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주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부끄러웠던 거예요. 명품 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렴한 양복을 입은 아버지가. 아버지, 결혼식 때는 뒤쪽에 앉아 계세요. 사진 찍을 때도 가족 사진만 찍고요. 그래, 알았다. 인철은 아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이 아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죠. 결혼 후 태주는 더 바빠졌습니다. 장인의 힘을 빌려 사업을 확장했어요. 부동산, 유통, IT까지 손을 뻗었죠. 2015년 드디어 코스닥 상장을 앞두게 됐습니다. 컨설팅 회사에서 온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상장 전에 이미지 관리가 중요합니다. 스토리를 만들어야 해요. 스토리요? 네. 회장님의 성공 과정을 각색해야 합니다. 가난한 과거는 솔직히 요즘 투자자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부모님이 교육자 출신이라고 하시면 어떨까요?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 실력으로 성공한 이미지가 좋습니다. 태주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상장이 중요했어요. 수천억 원의 가치가 달려 있었죠. 알겠습니다. 상장 기자회견 날이 다가왔습니다. 인철은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태준아, 아빠도 기자회견 가도 되니? 내가 성공하는 걸 보고 싶구나. 아빠, 그건 회사 행사라서 관계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다음에 따로 보여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TV로라도 봐야겠구나. 2015년 11월 20일 상장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자수성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셨나요? 태주는 준비된 답변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혼자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죠. 그 순간 집에서 TV를 보던 인철이 얼어붙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자신은 아직 살아있는데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리모컨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인철은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태준아, 아빠가 그렇게 부끄러웠니? 이웃집 할머니가 인철이 쓰러진 걸 발견했습니다. 119를 불렀고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심장에 무리가 갔습니다. 퇴원 후 인철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TV 화면만 바라봤어요. 아들이 자신을 부인하는 장면이 계속 떠올랐죠.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태준아, 아빠야. 아, 아빠. 지금 회의 중이라 나중에. 너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아빠, 회사 사정이 있어서요. 이미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빠가 그렇게 부끄러웠니? 아빠가 없는 게 너한테 더 나았니? 아빠, 그게 아니라 사업을 위해. 인철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인철은 작은 쪽지를 썼습니다. 태준아, 아빠가 너한테 짐이 되는 것 같구나. 이제 편하게 살아라. 아빠는 괜찮다. 그동안 고마웠다. 새벽에 인철은 집을 나왔습니다. 가진 거라곤 몇 벌의 옷과 통장 하나뿐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준 그 시계. 낡았지만 차고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아버지가 사라진 걸 알았습니다. 아빠. 집안을 뒤졌지만 아버지는 없었어요. 좁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태주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상장 일정이 코앞이었어요. 사람을 풀어 아버지를 찾았지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상장 일정이 있어서 아버님은 나중에. 알겠습니다. 태주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좀 나셨겠지.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실 거야.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태준의 인생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회사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했고 재산은 수천억이 됐죠. 하지만 아들 준호는 아버지와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아빠는 돈밖에 모르잖아요. 결국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며 떠났고 연락을 끊었어요. 부인 지혜와도 이혼했습니다. 당신은 인간미가 없어요. 10년을 함께 살았지만 감정은 없었죠. 태주는 혼자가 됐습니다. 넓은 펜트하우스에 혼자 앉아 있으면 공허했어요.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남역에서 쓰레기를 줍는 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5년 동안 아버지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셨을까요? 강남역에서 아버지를 본 후 태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왔지만 책상에 앉아 멍하니 있기만 했어요. 임원 회의가 있었지만 한마디도 듣지 못했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실장 박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수 씨, 정말 우리 아버지가 맞는 건가요? 쓰레기를 줍고 계시다니. 확실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박민수는 태준의 대학 동기였습니다. 가난했던 시절부터 함께한 유일한 친구였어요. 태준의 과거를 아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죠. 5년 동안 어디 계셨던 걸까요? 그건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그날 밤 태준은 펜트하우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죠.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상장 기념사진, 대통령 표창장, 경제인 대상 트로피. 하지만 그 어디에도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버지와 단둘이 찍은 사진.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웃고 있었죠. 아버지.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민수 씨, 아버지를 찾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계셨던 장소 근처를 수소문해 보겠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언론에 알려지면 안 됩니다. 태주는 걱정이 됐습니다. 재벌 회장의 아버지가 쓰레기를 줍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주가에 타격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부끄러웠던 거죠. 여전히. 일주일 후 박민수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따님을 찾았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서울역 근처 쪽방촌입니다. 태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쪽방촌이라니. 혼자 사시는 건가요? 네, 폐지를 주어서 생활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10,000원 정도 버신다고 합니다.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은 하루에 억 단위 돈을 쓰는데 아버지는 10,000원으로 하루를 버티고 계셨어요.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회장님,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혹시 언론에 상관없어요. 아버지를 모셔와야 합니다. 그날 저녁 태주는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 없이 혼자 운전해서 갔어요. 쪽방촌은 생각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좁은 골목, 곰팡이 냄새, 무너질 것 같은 건물들. 박민수가 알려준 곳을 찾아갔습니다. 2층 끝에서 3번째 방이었어요. 문 앞에 서자 심장이 뛰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죠. 누구세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5년 만에 듣는 목소리. 더 쉰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저예요. 태준이요.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돌아가세요. 아버지, 제발 문 열어주세요. 얘기 좀 합시다. 할 얘기 없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됐잖아요. 이제 아버지 없이 편하게 사세요. 아버지. 태주는 문에 이마를 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미쳤었어요. 미쳤다고 자식이 부모를 죽은 사람으로 만듭니까? 나는 당신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 제발.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당신 성공에 제가 방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태주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좁은 복도 바닥에 무릎을 대고 빌었어요. 아버지,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지만 아버지는 끝내 나오지 않았어요. 옆방 문이 열렸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어요. 아니, 젊은 사람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기 계신 분이 제 아버지인데. 강 씨 말이에요? 그분 아들 없다고 하던데요? 네.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때 물어봤어요. 가족이 있냐고. 그랬더니 혼자라고 하더라고요. 자식도 없고 아내도 일찍 돌아가셨다고. 태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식이 없다고 말하고 다녔다니. 그분이 언제부터 여기 계셨나요? 한 5년 됐나? 처음엔 노숙하시다가 여기로 오셨어요. 참 가엾은 분이에요. 낮에는 폐지 주우시고 저녁에는 그냥 방에 계시고. 건강은 괜찮으세요?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던데. 그래도 병원은 안 가시더라고요. 돈이 아깝다고.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계셨다니. 할머니, 부탁이 있는데요. 혹시 저희 아버지 좀 돌봐주실 수 있나요? 제가 돈을 드릴게요. 아니, 그럼 그분이 정말 당신 아버지예요? 네, 제 친아버지십니다. 할머니는 태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비싼 옷, 명품 시계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들이 이렇게 잘 사는데 왜 그분이 여기 계신 거예요? 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젊은 사람,
부모는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 해요. 돌아가시면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태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쪽방촌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태주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폐지를 주우러 나가는 시간에 맞춰갔어요. 멀리서 아버지를 지켜봤습니다. 아버지는 새벽 5시에 나와서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무거운 수레를 끌고 쓰레기통마다 뒤지며 캔과 박스를 주었어요. 허리가 아픈지 자주 허리를 펴고 쉬었습니다. 땀이 흘러내렸지만 닦지도 않고 계속 일했어요. 태주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울었습니다. 이게 자신이 아버지에게 한 일이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아버지를 거짓말로 죽은 사람 만들고 버린 거였어요. 오후가 되어 아버지는 고물상에 폐지를 팔았습니다. 주인이 돈을 세워줬어요. 오늘 12,000원이네요. 고맙습니다. 아버지는 10,000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두 장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이 12,000원이었어요. 태주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아버지를 따라갔어요. 아버지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삼각김밥 하나와 물 한 병을 샀어요. 2,500원. 그걸로 하루 식사를 해결하는 거였습니다. 태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앞을 막아섰어요. 아버지. 인철은 태준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자꾸 오는 겁니까? 아버지, 저랑 집에 가시죠. 제가 모실게요.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몸도 안 좋으시잖아요. 내 몸 내가 알아서 합니다. 당신은 당신 갈 길이나 가세요. 그때였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태준을 알아봤어요. 저 사람 태성그룹 회장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었어요. 인철은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곤란해질까봐 걱정됐죠. 저는 이 사람 모릅니다. 그냥 가세요. 인철은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태주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까봐 모른다고 말한 거였어요. 그날 밤 태주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찾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진짜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왜 아버지가 집을 나갔는지, 왜 자식이 없다고 말하는지, 그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고. 태주는 비서실장 박민수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민수 씨, 아버지 주변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이웃들, 고물상 주인, 누구든 좋습니다. 왜 집을 나가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수는 일주일 동안 쪽방촌을 드나들며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먼저 쪽방촌 옆방 할머니 김복순을 만났습니다. 강씨 어르신 말이에요? 참 불쌍한 분이죠. 5년 전에 처음 오셨는데 그때는 노숙을 하고 계셨어요. 노숙을요? 네, 서울역 지하도에서 주무시다가 겨울에 얼어 죽을 뻔했대요. 제가 여기로 모셨죠.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방이거든요. 그때 어르신 상태가 어떠셨나요? 많이 아프셨어요. 폐렴에 걸려서 사경을 헤맸죠.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거절하시더라고요. 돈이 없다고. 박민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회장님의 아버지가 돈이 없어 병원도 못 가셨다니. 혹시 그분이 가족 얘기하신 적 있나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 번은 술에 취해서 우시더라고요. 아들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다고, 성공만 중요하게 가르쳐서 사람이 되는 걸 못 가르쳤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아들한테 짐이 될 자격도 없다고 하셨어요. 박민수는 다음으로 고물상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아, 강씨 어르신. 우리 단골이시죠? 매일 오세요. 어떤 분이신가요? 성실하시죠? 비 오나 눈 오나 빠짐없이 오세요. 다른 분들은 날씨 나쁘면 쉬는데 그분은 하루도 안 쉬세요. 많이 버시나요? 글쎄요, 하루에 1만 원? 많아야 15,000원 정도? 나이도 있으시고 허리도 안 좋으셔서 많이는 못 주우세요. 허리가 안 좋으세요? 네, 자주 허리를 펴시는 걸 보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한 번은 폐지 더미에서 쓰러지신 적도 있어요. 제가 부축해 드렸죠. 박민수는 점점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처 도서관 사서를 만났습니다. 아, 그 어르신. 매달 한 번씩 오세요. 도서관에 무엇하러 오시나요? 신문을 보러 오세요. 경제면만 보시더라고요. 혹시 무슨 기사를 보시는지 사서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태성그룹 관련 기사들이요. 오실 때마다 태성그룹 검색하시고 기사 출력하시더라고요. 박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출력하신 기사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가져가시죠. 한 번은 가방을 열었다 닫으시는 걸 봤는데 스크랩북이 가득 들어 있더라고요. 박민수는 모든 증거를 모아 태준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따님께서 5년 동안 노숙 생활을 하셨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노숙이라니. 처음엔 서울역 지하도에서 주무셨답니다. 겨울에 폐렴에 걸려 사경을 헤맸지만 병원비가 없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셨고요.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매달 도서관에 가셔서 회장님 기사를 스크랩하고 계십니다. 5년 동안 빠짐없이요. 태주는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웃들 증언으로는 가끔 술 드시고 회장님 생각하시며 우신다고 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만하세요. 태주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박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더 조사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따님께서 왜 집을 나가셨는지 정확한 계기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기자회견에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5년 동안 연락도 안 하실 정도로 상처받으신 이유가 더 있을 겁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민수는 2015년 11월로 돌아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 이웃들의 증언을 모았어요. 일주일 후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회장님, CCTV 영상을 찾았습니다. 보여주세요. 화면에는 2015년 11월 20일 오후 7시 아파트 거실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인철이 TV 앞에 앉아 있었어요. TV에서는 태준의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자수성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셨나요? 태준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혼자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죠. 그 순간 인철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인철은 TV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마치 화면 속 아들을 잡으려는 듯이. 태준아, 아빠가 그렇게 부끄러웠니? 인철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때 옆집 주민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강 씨, 괜찮으세요? 큰 소리가 들려서 인철은 비틀거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하지만 쓰러졌어요. 주민이 119를 불렀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태주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어서 병원 기록입니다. 박민수가 서류를 꺼냈어요.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발작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심리적 충격이 컸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요? 3일 후 퇴원하셨는데 그날 밤 집을 나가셨습니다. 이웃 증언으로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나가셨답니다. 박민수가 다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건 따님이 쪽방촌 입주하시기 전 서울역에서 노숙하실 때 자원봉사자가 작성한 기록입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상자 강인철 78세, 건강상태 불량, 가족관계 마이너스 본인 진술 자식 없음, 배우자 사망, 천의 고독, 노숙 이후 마이너스 본인 진술 자식의 앞길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아 스스로 집을 나왔다. 태주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서류가 눈물로 젖었어요. 회장님, 민수 씨, 제가 아버지를 죽인 겁니다. 제 손으로.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니에요. 제가 죽인 거예요. TV 앞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말한 그 순간 저는 아버지를 죽인 겁니다. 태주는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재벌 회장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박민수는 말없이 곁을 지켰습니다. 한참 후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민수 씨, 이제 알았습니다. 왜 아버지가 저를 거부하시는지. 네. 아버지는 지금도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제 앞길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사라지신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끄러워했습니다. 숨기려 했어요. 태주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이런 나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날 밤 태주는 혼자 아버지의 쪽방을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버지, 저 태준이에요. 모든 걸 알았습니다.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집을 나가셨는지, 왜 저를 거부하시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런 거죠? 제가 아버지를 부끄러워해서 그런 거죠?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태주는 이마를 문에 대고 울었습니다. 그때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인철이 서 있었어요. 5년 동안의 고생이 역력한 얼굴이었습니다. 들어와. 짧은 한마디였지만 태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말이었습니다. 쪽방 안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좁았습니다. 2평 남짓한 공간에 낡은 이불 하나, 작은 선반 하나가 전부였어요.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창문은 제대로 닫히지도 않았죠. 태주는 그 좁은 방에서 아버지가 5년을 살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앉아. 인철이 이불을 펴서 자리를 만들었어요. 태주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5년 만의 재회였지만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해. 인철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사과는 이미 충분히 들었어. 문 밖에서 매일 하는 거 다 들었다. 그런데 왜 문을 안 열어주신 겁니까? 내가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었어. 인철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내가 정말 후회하는지 아니면 그냥 체면 때문에 나를 찾는 건지 알고 싶었지. 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처음엔 체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 내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 인철이 선반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스크랩북이었어요. 이게 뭔지 아니? 태준이 스크랩북을 받아들었습니다.
펼쳐보니 자신의 기사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의 모든 기사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매달 도서관에 가서 내 기사를 찾아봤어. 내가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게 아빠의 유일한 낙이었지.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스크랩북 위에 눈물 자국이 생겼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너는 내 자랑이야. 항상 그랬고 지금도 그래. 인철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날 TV에서 내가 한 말. 처음엔 정말 충격이었어. 하지만 며칠 생각해보니 이해가 됐어. 이해요? 너는 성공해야 했으니까. 가난한 아버지는 내 성공에 방해가 되니까. 아버지, 그게 아니라. 아니야. 맞는 말이야. 인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기자회견장에 나갔으면 어땠을까? 낡은 옷에 투박한 말투로.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니? 재벌 회장 아버지가 저 모양이야? 하면서 수군거렸겠지. 아버지. 그래서 내가 스스로 사라지기로 한 거야. 너를 위해서. 태주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건 제가 선택할 문제였잖아요. 아버지가 결정하실 게 아니라 넌 선택하지 못했을 거야. 효자니까. 인철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나를 버린 게 아니야. 내가 널 놓아준 거지. 그 말에 태주는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왜 항상 저만 생각하세요? 아버지 인생은요? 내 인생은 너를 키우는 거였어. 내가 성공하는 게 내 성공이야.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버지도 행복하실 권리가 있어요. 인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크랩북을 넘기며 말했어요. 여기 봐. 작년 기사야. 내가 일자리 창출 대상 받은 거.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 아버지. 그리고 이건 올해 초 기사. 장학금 100억 기부했다며? 대단하더라. 인철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주는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말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죠. 아버지,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든 물어봐. 5년 동안 정말 힘드셨을 텐데. 왜 제게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돈이 필요하셨을 텐데요. 인철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돈은 필요 없었어. 네. 하지만 하루에 10,000원으로 어떻게 해. 그 정도면 충분해. 나는 많이 먹지도 않고. 태주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대답이 너무 빨랐어요. 아버지, 혹시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그냥 뭔가 숨기시는 것 같아서요. 인철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숨길 게 뭐가 있겠니? 이제 다 이야기했잖아. 하지만 태주는 확신했습니다. 아버지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어요. 회장님,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본 출장 일정이. 취소하세요. 네. 하지만 중요한 계약인데. 다 취소하고 일주일간 모든 일정 비워놓으세요. 태주는 전화를 끊고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 저랑 집에 가시죠. 제가 모실게요. 안 돼. 왜요? 나는 여기가 편해. 5년 동안 살았는데. 아버지, 이렇게는 안 됩니다. 몸도 안 좋으시잖아요. 몸은 괜찮아. 하지만 인철이 일어서려다 허리를 잡고 찡그렸습니다. 통증이 심한 것 같았어요. 아버지, 태준이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평소에도 이래. 내일 당장 병원 가셔야 합니다. 병원은 필요 없어.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인철은 잠시 태준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태준아, 네 아버지. 병원 가면 돈이 많이 들잖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다 해드린다니까요. 그게 싫어. 네. 인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내 돈으로 살고 싶지 않아. 내가 번 돈으로 살고 싶어. 아버지, 지금 무슨 자존심이야. 내 마지막 자존심이야. 태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자존심을 지키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의 시혜를 받기 싫어하는 아버지, 그건 자존심이 아니라 고집입니다. 고집이든 자존심이든 내 마음이야. 두 사람은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태주는 벽에 걸린 달력을 봤습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쳐진 날짜들이 있었어요. 아버지, 저 동그라미는 뭐예요? 응? 아, 그건. 인철이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서관 가는 날이야. 까먹지 않으려고 표시해 둔 거지. 하지만 태주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동그라미가 너무 규칙적이었어요. 매달 정확히 20일. 왜 하필 20일이에요? 그냥 내 기사가 그날쯤 많이 나와서. 태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아버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쪽방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바로 출발하지 않았어요. 비서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 씨, 한 가지 더 조사해 주세요. 무엇을 말입니까? 아버지 병원 기록을 찾아보세요. 5년 동안 한 번도 병원 안 가셨을 리 없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주는 쪽방을 올려다봤습니다. 작은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직 주무시지 않은 것 같았죠. 아버지, 대체 무엇을 숨기고 계신 거예요? 태주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더 큰 진실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3일 후 박민수가 급히 태준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아버지 병원 기록이요? 네, 그런데 박민수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인 것 같았어요. 말씀하세요. 박민수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따님께서 5년 동안 병원을 다니셨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장 투석을 받으러 다니셨습니다. 태준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신장 투석이요? 네. 만성 신부전증입니다. 2015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고 계십니다. 태준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무슨... 집을 나가신 직후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그때 진단받으셨어요. 박민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신장이 거의 기능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당장 투석을 시작하지 않으면 위험했죠. 5년 동안이나. 왜 저한테 연락 안 하신 겁니까? 병원 사회복지사와 통화했습니다. 따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답니다. 절대 아들한테 알리지 말라고. 태주는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럼 투석 비용은 어떻게? 의료보험과 정부 지원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박민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매달 20일마다 헌혈증을 파셨습니다. 헌혈증을요? 네. 따님께서는 젊으셨을 때 꾸준히 헌혈을 하셨답니다. 그 헌혈증을 모아두셨다가 하나씩 파셔서 생활비를 마련하신 겁니다. 태주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떠올렸습니다. 20일마다 표시된 그것들, 도서관 가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헌혈증을 팔러 가는 날이었던 거예요. 한 장에 얼마 정도 받으시나요?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입니다. 그걸로 한 달을 사신 겁니까? 네. 폐지 줍는 돈과 합쳐서 간신히 생활하셨습니다.
태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책상을 쳤어요.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신 겁니까? 회장님, 투석을 받으셔야 하는 몸으로 폐지를 주우시고 헌혈증을 팔아서 생활하시고 이게 말이 됩니까? 박민수는 조용히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따님께서 작성하신 문서입니다. 태준이 받아들었습니다. 장기기증 동의서였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장이식 대기자 명단에서 제외 요청. 이식 받을 의사 없음.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따님께서 신장이식을 거부하셨습니다. 투석만 받으시겠다고. 왜요? 이식을 받으면 훨씬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데.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식 수술 비용이 최소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평생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돈 때문에요? 돈 때문에 목숨을?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회장님,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태주는 서류를 움켜쥐고 일어났습니다. 30분 후 태주는 아버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투석실을 찾아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투석받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침대에 누워 기계에 연결되어 있는 모습. 두 팔에는 굵은 바늘이 꽂혀 있었어요. 태주는 그 장면을 보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손님, 투석 중에는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아, 강인철 환자분 보호자시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0분 후면 끝납니다. 태주는 복도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 서성였습니다. 투석이 끝나고 인철이 나왔습니다. 태준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어요. 태준아, 너 여기 왜? 아버지. 태준이 아버지를 꽉 안았습니다. 5년 만에 포옹이었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어떻게 알았니? 그게 중요합니까? 왜 숨기셨어요? 인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게 될 줄 알았어. 내가 워낙 집요하니까. 아버지, 신장 이식을 왜 거부하신 겁니까? 돈이 없어서. 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안 돼. 인철은 태준을 밀어냈습니다. 너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아. 이미 평생 내 짐이 됐는데 죽을 때까지 짐이 될 순 없어. 아버지, 투석으로 충분해. 이렇게라도 살 수 있으니까. 태준은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식 수술 받으세요. 돈 걱정하지 마시고. 안 돼.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이게 아빠의 마지막 자존심이야. 인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내가 성공한 덕분에 사는 아버지가 되기 싫어. 내 힘으로 살고 싶어. 설령 그게 힘들어도. 태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간 진짜 이유를. 단순히 아들이 자신을 부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병까지 얻어서 더 큰 부담이 될까봐 스스로 떠난 겁니다. 아버지. 태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일어나 사람들이 다 봐. 아버지가 짐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제 인생 전부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태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부끄러워한 게 아닙니다. 제 자신이 부끄러웠던 겁니다. 무슨 소리야? 가난했던 과거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숨기려 했죠. 하지만 그건 아버지를 부끄러워한 게 아니라 과거의 저를 부끄러워한 겁니다. 태주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그 과거를 평생 지고 사셨잖아요. 저를 위해서. 그런데 저는 그걸 감추려고만 했어요. 인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왜 떠나셨는지. 저 같은 나쁜 자식에게 더 이상 짐이 되기 싫으셨던 거죠. 태준아. 하지만 아버지 없는 성공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룬 모든 것은 아버지 덕분인데 아버지가 안 계시면 무슨 소용입니까? 태주는 일어나서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제발 이식 수술 받으세요. 그게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인철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면. 그날 두 사람은 쪽방촌을 나왔습니다. 태준이 준비한 집으로 갔어요. 펜트하우스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죠. 여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인철은 아파트를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했어요. 고맙다, 아들. 감사는요. 제가 더 감사하죠. 그날 밤 태주는 아버지가 주무시는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아버지와 같은 집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문을 살짝 열어보니 아버지가 잠들어 계셨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태주는 조용히 문을 닫고 거실로 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아버지를 진심으로 모시는 것. 그게 진정한 성공이라고. 6개월 후 서울대학교 병원 이식외과 병동. 인철은 수술 가운을 입고 병실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이 신장이식 수술 날이었어요. 태주는 아버지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긴장되세요? 조금. 아니, 많이. 인철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83세의 나이에 받는 큰 수술이었으니까요. 잘 될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최고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내 덕분에 좋은 의사를 만났으니까. 그때 문이 열리고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아들 준호였습니다. 미국에서 급히 귀국한 거였어요. 준호야, 왔구나. 할아버지, 꼭 성공하실 거예요. 준호는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태준과 멀어졌던 아들이지만 할아버지는 연락하고 지냈던 거예요. 준호야, 내 아빠랑은 화해했니? 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아빠도 나름대로 힘드셨던 거였죠. 준호는 태준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눈을 마주쳤어요. 아빠, 미안했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하다. 내게 좋은 아빠가 못 됐어. 부자는 서로 안았습니다. 6개월 만에 화해였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수술실로 가실 시간입니다. 인철이 일어섰습니다. 태준과 준호가 양옆에서 부축했어요. 수술실 앞까지 함께 갔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인철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태준아, 준호야. 만약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태준이 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꼭 성공하시고 나오세요. 우리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래, 알았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태준과 준호는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긴 기다림이 시작됐어요. 6시간. 수술은 6시간이나 걸렸습니다. 태준은 한시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했어요. 계속 복도를 오가며 기도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지켜봤습니다. 저렇게 불안해하는 아버지는 처음 봤어요. 아빠, 할아버지 꼭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야 하는데. 드디어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네. 어떻게 됐습니까? 수술 성공했습니다. 태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령이셔서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회복이 빠르십니다. 의지가 강하신 분이에요. 3일 후 인철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태주는 매일 아침 병원에 왔어요. 회사 일은 부회장에게 맡기고 아버지만 돌봤습니다. 아빠, 죽 좀 드세요. 고맙다. 태준이 직접 떠먹여 드렸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신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태준아, 네 아버지. 미안하다. 왜요?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회사 일도 바쁠 텐데. 아버지가 더 중요합니다. 인철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네. 아버지 덕분에 정신을 차렸어요. 한 달 후 인철은 퇴원했습니다. 태준이 마련한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태준은 아버지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을 다했어요. 와, 아빠가 요리를? 준호도 와 있었습니다. 요즘 자주 놀러 왔어요. 할아버지 좋아하시는 거 만들었어. 된장찌개랑 계란말이. 우와, 맛있겠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태준아. 네, 아버지. 나 오늘 나가도 되니? 어디 가시려고요? 쪽방촌. 거기 이웃들한테 인사하고 싶어.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오후에 두 사람은 쪽방촌을 찾아갔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인철을 보고 반가워했어요. 어머, 강씨. 건강해 보이네요. 할머니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태준이 준비한 선물을 전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것까지. 다른 이웃들도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모두 인철이 건강해진 걸 축하해줬어요. 고물상 주인도 반가워했습니다. 강씨, 이제 폐지 안 주우셔도 되겠네요. 네, 아들이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효자 두셨네요. 태주는 그 말에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은 효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인철이 말했습니다. 태준아, 다음 주에 회사 가도 되니? 네. 회사를요? 내가 일하는 곳을 한번 보고 싶구나. 그럼요, 좋죠. 다음 주 월요일, 인철은 태성그룹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인사했어요. 회장님 아버님이시군요.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인철은 어색해하면서도 기뻤습니다. 태준의 회장실에 올라갔어요. 여기가 내 사무실이구나. 네, 여기서 일합니다. 인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대단하다. 우리 아들이 이런 곳에서 일하다니. 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태준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꺼냈어요. 아버지가 준 그 낡은 시계였습니다. 이거 아직도 가지고 있었니? 당연하죠. 제 보물인데요. 태준은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명품 시계 대신에 이거 차고 있으면 아버지가 항상 함께 계신 것 같아요. 인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그날 저녁 태준은 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임원들이 긴장했어요. 앞으로 저는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네. 모두가 놀랐습니다. 대신 부회장이 회장을 맡고 저는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나겠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입니다. 태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족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한 달 후 태준은 정말 회장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언론이 떠들썩했어요. 태성그룹 회장, 효도위의 경영 일선서 물러나. 재벌 2세들에게 귀감이 되는 선택. 하지만 태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매일 아침 산책을 했어요. 함께 식사하고 TV를 봤죠.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태준아, 내 아버지 후회 안 하니? 회장 그만둔 거. 전혀요. 이게 더 행복합니다. 그래, 다행이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아버지, 응? 그날 강남역에서 아버지 봤을 때 기억나세요? 그럼 잊을 수가 있니? 그때 제가 무릎 꿇었잖아요. 그래.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에요. 인철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무릎 꿇는 순간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태준아. 네. 아빠가 자랑스럽다. 정말로.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행복한 침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성공했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진짜 성공의 의미.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쫓아갑니다. 돈, 명예, 성공.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이죠. 부모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건강하실 때 효도하세요. 지금 당장,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오늘 말입니다. 전화 한 통, 안부 한마디가 부모님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부모님께 전화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합니다. 한마디만이라도.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